네, 노동당. 아무래도 이게 마이크를 먼저 쥐지 않으면 발언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요. 보안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좀 야권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 무리가 재집권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커튼 뒤에서의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게 우려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려가 결국 지금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예컨대 집회 현장에 정치인이 안 나오지 않느냐. 우리 얘기를 해주지 않지 않느냐.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즉, 자본, 그리고 반평화 세력, 토건마피아라든가 핵마피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는 그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비판이라는 지점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 없지 않느냐, 정치가 엉망진창,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과연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엄청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반대편은 정말 걔들만큼 치열하고 엄청난 그런 역량을 집결을 해나가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정치가 있다면 우리의 정치는 뭔지 그것이 오늘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앞으로의 논의가 딱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에 대한 어떤 현재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단순히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어떤 발전적인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표출, 불만의 제기만으로 현재 이 견고한 지배 시스템 혹은 그 방식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정치는 뭔가 이걸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200% 공감합니다. 이어서 그 토론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게 정세와 관련해서 현재 야권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우리의 반쪽인 북쪽 개성공단에서도 북쪽 근로자들 그 다음에 우리 한 남쪽의 기업가들과도 오랫동안 같이 고락을 했던 우리 김진영 각서로부터 현재 정치권 특히 야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듣고 다음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똑같습니다. 참담하죠. 왜냐하면 제 지향 자체가 워낙 그래서 그런지 위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기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침소 봉쇄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가올 4월 총선의 쟁점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들을 해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날 광화문에서 국가미래 전략적인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40여 개 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합니다. 경제 문제부터 정치, 통일, 외교, 국방, 과학기술, 인구, 환경 모든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다 망라해서 매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석학을 불러서 발제시키고 거기에 시정 토론시키고 대안을 찾고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진행을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관련 분야의 업계에 종사하는 학자, 경제 문제든 산업인이든 내지는 현장에 있는 사장들 저는 경제의 문제를 가장 엄혹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희 IMF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위기는 정책의 실패, 정책의 부재,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내는
유일한 가치가 쟤네들은 종북에 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종북이라는 담론 속에서 내지는 쟤네들이 독재를 계속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 속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의 문제더라. 산업의 문제이더라. 그 경제와 산업의 상황이 지금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라도 계속 지적해주고 제기하고 촉구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좀 할 때만이 우리가 주도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국이 여당이 야당이 던지는 그런 프레임에 계속 갇힐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할 것이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아주 분기탱천하는 이 촉구, 분노는 국민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네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 설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연대들은 이런 자리 통해서 계속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현재 야권 구도를 바라보는 심정, 전 사실은 정종성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개판입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 혹은 그들도 이게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한국 정치, 그 다음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런 표현조차 진부한 경제 문제의 이 모순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장막 같은 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헛개비가 이제 종북 프레임이 아닌가. 여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개판 혹은 엉망진창이라고 표현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각을 좀 좁히겠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혹은 단체의 이 입장,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되, 어떻게 해보자는 제안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 모든 논의의 그 저변에는 우리 농사, 자기 농사를 중심으로 고민을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까 품앗이 농사라고 하셨나요? 네. 품앗이 농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원진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 총선에 임하는 입장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해야 되는 목표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그 표현을 좀 우회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극우정치, 이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된다라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선거 상황으로 간다면 3분의 2 개헌 이런 문제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역시 노동자, 농민, 서민, 청년, 학생으로 대변되는 이 민중들을 믿고 이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87년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겪으면서 깨달아왔던 엄청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훈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교훈을 어떻게 현실화해 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서민, 청년 학생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단결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드네요. 이 언론에
대학을 갔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구정당의 집권을 막고 어쨌든 진보 정치를 되살리는 이런 방향에서 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힘을 믿고 단결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결, 그 다음에 연대, 통합, 저기 좀 붙여놨는데요. 통합과 연대로 진보 정치 세력을 세력화해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자로서의 고충은 10분 이하 합니다만,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지, 교수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어제였던가요? 민주주의 국민운동 서울행동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선 대응 전략은 전접하는 1대1 구도로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선거 운동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서울행동 직접적인 관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종훈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1대1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판을 새누리당과 그 외에 야권 진영이 1대1로 가는 구도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혁명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 임할 생각인지 한번 겸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네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실 1대1 구도를 만드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황이나 이런 거에서도 옆에 이제 복지국가당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황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야권이 지금 사실 뭔가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한국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인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 문제가 닫혀 있는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국민적 저항과 분출이 지금 현재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봤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후에 거리로 나서고 있는 시민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이 서명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1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늘고, 특별히 뭘 안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민심이 요동치는 문제는 있다. 여기서 뭔가 답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 힘으로.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건 간에 뭔가 국민들의 역동성 문제,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나 워낙 헛발질을 계속 할 걸로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잘해 나가자.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국민들의 역동성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뭐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 야권을 뭐 하나로 만들고 이런 거는 정말 요원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있는 분들, 진보 진영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세력들이 잘 단결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두 정당과 곧 등록하실 정당의 입장을 우선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로, 우선 각 당의 총선 대응 전략을 우선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세력의 연대 방안 혹은 연대의 필요성과 그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주제를 좀 짧게.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중앙회의를 좀
했었고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권 심판론 1대1 구도 여기서 사실 개인적으로든 다음으로든 약간의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 때마다 1대1 구도 이야기를 했고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도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소멸돼가는 이런 한계들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복지과당도 사실 어렵게 출범했지만 5개 지역에 5,000명의 당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복지과로 가야 한다는 영혼이었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또 1대1 구도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그런 소수 정당들을 괴멸시켜버리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다당제를 맛볼 수 있고 언제나 정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나 서민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거대 야당,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인 민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친기업, 대재벌 정책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거기에 보완해동하고 그 법안들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가 나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여당은 어쨌든 간에 기업가, 친기업 그리고 재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그 법안을 만드는데 사인을 해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심판들은 우리는 묻지 않고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정권개최 1대1 구도만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완전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한다는 저는 이번에 근로자 파견제 그 법을 보면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전문직에 대한 해당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사, 교수, 전문직이 다 포함됩니다. 이제 55세가 넘으면 5천만 원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물러나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아우성치는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의 상관은 무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서지 않고 사회 문제에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피부로 다가오는 그 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근로자 파견제가 5천만 원 이상의 전문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한번 당해봤으면 하는 가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 1대1 구도, 이 구도 속에 몰려가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정말로 대한민국 구해한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 최대 5%, 5%를 통해서 투석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동안 복지국가를 준비했던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승부하겠다는 게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부정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들이 각기 지져버리면 그게 소음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하음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가 과연 새들의 각기 소리처럼 국민들에게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나. 이게 아름다운 울림과 감동으로 와서 세상에 변화가 되지 않고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심판이나 해외조선을 구하자고 하면서도 강론으로 가면서는 각기 분열되는 그래서 새들의 지적임이 소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나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거리 합창이 어떻게 가능할지도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노동당. 먼저 그 노동당의 공식적인 이번 선거 대응은 우선 전략지역구에서 유효한 정치 세력으로서 자기 위치를 정립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제를 가지고 비례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노동당의 가치와 노동당의 정치를 노동자 민중에게 알리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총 정치방침이 나온 그 과정도 있지만 그 전후를 경험하면서 당내에서는 어쨌든 노동자 민중 진영과 함께 열린 자세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어떤 판을 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진 대표께서 극우 정당의 출연을 막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신 거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이 토론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제목이 새누리당 장기집권 저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보 정치를 막자,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저지하자라는 게 과연 야권 단결 또는 진보 정치 단결의 의제가 되어야 되는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제 경험상 87년 그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는 항상 안티테제만이 진보 진영의 어떤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정권을 막자, 이번에는 한나라 집권을 막자, 또 이제는 새누리당 집권 저지로 나온다. 이 결과 어떻게 됐었느냐? 진보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항상 선거 시기에 될 놈을 밀어줘야 된다는 한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승리 21일 9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 선거운동을 직후 개표장에서 권영길 대표 우리 후보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DJ가 당선이 되자 만세 부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3% 넘는 우리 후보의 권영길 후보의 득표를 얻었는데 그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만세를 부르던 사람, 그 사람도 거기 왜 우리 당에 와서 우리 후보 뒤에서 앉아있다고 만세 부르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통큰 단결, 비판적 지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보수 야당 수혈하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티테제를 가지고서 어떤 야권의 단결 내지는 진보의 결집을 얘기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지속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얘기가 된다라면은 적어도 진보가 분열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고 그래서 1대1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보가 분열 안 하면 보수가 분열합니까? 보수는 뭘 지켜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분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쥐어보지 못한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쥐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항상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진보의 분열은 필연이고 운명입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긴 하나 그 분열이 가는 것이 두렵고 지금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새누리당 집권을 못 막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내놨을 때 제가 가졌었던 기대 또는 거기에 대한 비판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한 군데다 몰아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정치는 뭐냐 이것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더민당도 진보냐 안당도 진보냐 그러면은 지금 더민당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의당은 진보라고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 합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부터 바라보는 것이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내년 대선, 후년 지선까지 진보 정치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안티테제만 가지고는 진보 정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동안의 경험이 그렇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뭔지부터 합의해야 연대도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신진영병원 네, 그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노동당에서 말씀하신 거는 아주 내용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합의는 이번 총선 전에도 안 될 거고 대선 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만약에 정의당으로 전체가 다 통합하자라고 얘기를 누가 꺼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모두가 모여서 전부 다 정의당으로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자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승리 21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13%가 나왔습니다. 득표율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2006년도 노무현 집권기에 지방자치 선거를 했을 때 25%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총선 의석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때까지 해서 그 흐름이 평균 13%가 나왔고, 의석이 유의미하게 10석, 11석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진보정당들이 분열되고 나서 2014년에 6.4 선거 때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때는 복지국가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개의 정당이 9.81%를 받았습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진보정당이 분열의 극을 달하는 상황,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매우 비판을 받는 2014년도 상황에서도 총체적으로 합쳐서 약 10%의 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층이나 이제 무당층을 얘기할 때 한 30에서 35%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많은 연구조사를 보면 그 30에서 한 35%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약 20에서 25% 정도는 매우 급진적인 사회의 정책 전환을 원하는 층입니다. 그 급진적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층, 그 중에 13%가 꾸준히 민주노동당 같은 이런 진보정당을 꾸준히 지지했던 것이고, 약 12% 정도는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비판적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 구도는 이제 바뀐 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안철수당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안철수당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잡아당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야권 단일화가 되면 1대1 구도가 되면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전까지 범야권 지지자층이 그전에는 한 55에서 60% 정도였는데 최근을 보면 약 7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힘으로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건데,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그걸 힘으로 만들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같은 제3당의 입장에 서서 현재 진보정당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제4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은 이미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동당이든 녹색당이든 복지국가당이든 시민혁명당이든 또 청년이 새로 추진력을 만들어서 만들든 또 해산된 통합진보당 우리 그룹들이 어떻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던, 중요한 것은 제4당이 아닌 제5당부터의 시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014년에 보여준 것은 각각의 정당들이 분열해서 나왔을 때는 10%는 나올 거다라는 건 증명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의당에서 수도권에 46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지방까지 다 합쳐서 약 70명 정도가 후보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정의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3에서 4%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3% 또는 그 언더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당의 경우는 지역구 후보가 매우 작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가 5명이지만 녹색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번에 꽤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로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보면 복지국가당이든 시민혁명당이든 정당들이 전부 출연했을 때에는 당의 득표율, 즉 그것은 약 10%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로 보면은 정의당부터 해서 노동당, 그 다음에 녹색당, 또 복지국가당, 시민혁명당 포함해서 지역구에서 과연 당선자가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2012년 통합진보당 또 이런 진보정당들의 사퇴 이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진보를 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분열된 상태로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비례로 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하나, 두 석 정도. 지역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둘 정도. 크더라도 서너 석 정도라고 한다면 기존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걸 현재 정치 세력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보진영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에 고민의 초점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총선 결과가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고민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제에서 새누리당이 또 여대 야소를 만든다면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어쨌든 야권이 최대한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보 쪽에서는 비례를 바라보는 선거 전술 말고 지역구에서의 실질적 연대를 통해서 지역구에서의 진출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막연함을 갖고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지자가 역사적 경험을 물어보았지만 선거의 결과가 놓고 보나 진보진영이 분열해서 대항했을 때 어떤 기대도 걸기 어렵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목에 한승이냐 두승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총선이 불과 석 달도 채 안 남은 거죠. 다가온 어느 상황에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구에서 구체적인 연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그 총궐기 과정에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선거연합 정강을 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폐기됐죠. 폐기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논쟁들도 또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전동 박형대 위원장께 넘겨서 민주노총이 발표한 총선 대응 방침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노동균을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이 정권 심판을 위한 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동시에 민중진영의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후보 전술과 대중운동을 배합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당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우리 이제 전동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멸망을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쓸데없이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작년에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 어떨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졌냐면은 민중총궐기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겠지만은 농민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1차 총궐기 때 끝나고 민주노총 폭력시기 때문에 농민대회가 묻혔다고 엄청나게 원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를 겪으면서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왜 힘이 났냐면은 야당같이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민중진영이 단결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나 신났기 때문에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이런 성과를 이어가지 않고 다른 데서 길을 찾기가 지금 어렵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총궐기는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싸웠다면 2차는 가면을 들고 3차는 꽹가리를 들고 싸웠다면 4차가 2월 27일 날 있습니다. 참고로. 5차 민중총궐기는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4월 13일 민중총궐기를 정말 해야 될 민중총궐기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하면 5차 민중총궐기는 쭉정농사로 다 예상을 합니다. 이 쭉정농사를 그대로 우리가 방치할 것이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차 민중총궐기는 부뚜껑 들고 하는 민중총궐기입니다. 4월 13일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많이 풀리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이론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했던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했던 것은 민중총궐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단계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을 분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5차 민중총궐기 4월 13일 총선은 우리 마을 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정신을 민주노총이 선거연합 정당으로 제안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고 농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자는 흐름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농도 그렇듯이 민주노총도 대중단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됐지만은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5차 민중총궐기를 저는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2월 달에 더 뜻을 좀 모아서 절절한 사람들이 다시 좀 힘을 모아서 그 이름이 선거연합 정당이든 또는 민중총궐기 당이든 우리 민중신앙이 함께 모아서 가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4월 13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아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농이 함께 하고 또 그런 어떤 당도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서 합니다. 네. 1차는 밥줄이고 2차는 가면이고 3차는 꽹가리를 마셨는데 저도 쌀포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연합 정당론에 대해서 제가 이 사회자로서 질문을 드리는 범주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선거연합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연합 정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바, 뭐 다르게 말하면 진보 진영 전체에 단결된 대응, 더 나아가면 단일한 대응을 촉구하고 그 앞장에 민주노총이 서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 전농 역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마지막까지 실현을 위해서 눈물겨운 고투를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진보 진영 전체의 단결을 전제로 한 총선 대응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한 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각 단체 입장. 전에 우리 윤복달 교수님께서 뭐 종교인이라고 아까 호칭하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네. 진보진영 단결과 관련된 입장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민들은 한국의 정치권 또는 이제 각 정당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버스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일 거고 또는 이제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국 전체에 대한 실망감은 저로부터 비롯해서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어떤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늘상 해왔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고, 항상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항상 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가는 길은 혼자였던 거죠. 홀로 가는 모습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랐지만 사실은 그 의미에는 폭넓은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또는 이제 정책을 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당장의 선거 연계는 힘들겠지만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또한 이제 소수정당이나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구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경전은,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의 경전은 80%가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다른 20% 때문에 2000년, 3000년간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사실은 가능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 간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는 왜 해결하라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달라져서는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양극화를 넘어서서 저는 계급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눈에 뻔하지 않나,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스스로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 좀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교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한국 종교, 한국 정치와 대부분 유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유착을 해왔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치권과 대립하고 또는 이제 공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과 또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던 공동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종교인들을 연대해서 또 함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또 2030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고령자들이 무척 많은 곳이 종교계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아름다운 또 우리 그 대한민국 효녀연합의 대표가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청년들을 넘어서는 뭔가에 대한 외연의 확대, 이런 것들도 종교계 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달리는 버스가 낭떠지로 가고 있는데 현실 정치는 그 안에서 자리 다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좀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종교인들은 정치권에서 잘 판을 짜면 열심히 돌 준비되어 있다. 판이 준비됐냐? 뭐 이렇게 따져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넘어서는 독자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의 상당히 좀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진행될
실질적인 정치 세력들, 정당 간의 이 토론과 단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어떤 그 멍석을 깐다고 할까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좀 묻고 싶은 질문은 그럼 이제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하는 거겠죠. 자, 선거연합정당의 정신을 살리고 진보 진영이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참여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김원준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결의 방법과 나름의 비책 있으시면 기탄 없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오로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세월을 제외하고 사회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지금 약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55세 대학 교수들 이제 잘려봐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뜨끔했습니다. 몇 년 안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해야겠다. 안 그러면 내일 밥줄이 끊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년 이 사회와 관련된 걸 하면서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제 주변, 저도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은 도대체 무엇이고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냐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좀 전에 반영대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조직, 우리는 대중조직이고 그러니까 대중조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정치조직이 어떤 식으로 정치 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운동과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진보는 분열이 본질이다. 이것도요 SNS나 뭐 이런 온갖 글 보면은 수만 명이 한 얘기입니다. 한쪽에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꼴 좋다 이러면 한쪽에서 진보는 원래 분열이 본질이다. 꼭 이 논쟁 붙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오늘 2016년 1월 30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진보가 분열이 본질이냐 아니면 진보가 분열로 망하는 것이냐 라는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누구를 믿고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노동자 농민들이 물론 다양한 안도 나오고 폐기도 되고 지금 그 폐기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노력을 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은 기존의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노동자, 농민, 서민,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서민들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에서 좋은 자리, 뭐가 중요합니까? 버스가 땅떨어지게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라도 연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연대조차도 안 된다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연합정당 그거와 유사한 형태로 마찬가지 아까 민중총궐기당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제2의 강기갑 제2의 김선동을 얘기를 하는 건 이 절박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존의 정치권에 몸을 담겠다라고 생각을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제2의 김선동, 제2의 강기갑을 만들기 위해서 저 절박함을 고수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서민들에게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도 좋다.
통합과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하는데요. 제가 안티테제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안티테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안티테제의 뒤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내세울 때 그것이 단어로 쓰이기에 참 편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편한 단어 속에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이거는 아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다 뭉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록 그것이 단어로 표현될 때 안티테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열이 진보의 본질이 아니라 단결로 나아가는 운동이 진보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 먼저 해주셨고요. 특정한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진보 진영이 총선에 임함에 있어서 성격적으로 해결될 과제로 그럼 현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뭔가, 그리고 그 방법은 뭔가,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복수당부터 하실까요? 예. 등록부터 할까요? 일단 등록정당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노동당. 최근 등록정당. 견제 들어가니 제가 먼저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주말 오후에 오셨는데 뭔가 좀 하나를 얘기하겠다 해서 곰곰이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연합정당이나 이제 사실 저희 당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정파 등록제입니다. 이게 한 정당 내에서 진보 정당들이 각자의 정당들의 이하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비례대표 소수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선거가 이제 불과 2달 남았는데 각 정당들이 자기 당들을 해체하고 한 정당에 모여서 정파 등록제든 선거연합 정당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게 힘들다면 질문지 내용을 보니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공격 예상된다 우리가 단결하면 심지어 야당도 우리를 견제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정말 보수 언론이나 야당이 우리를 견제할 만큼이라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들의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이 더 아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만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녹색당도 있을 거고 청년당이 일단 있고 노동당, 복지권당이 의제를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 선거가 이제 무르익다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매일 싸울 겁니다. 여당도 공천 문제, 야당도 공천 문제. 근데 저희 소수 정당들은, 전체 정당들은 해외조선을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소수당은 알려지지 않지만 서너 개 당들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재단체 연대하고 길거리 서명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선거 투표장 가서는 노동당을 찍든 복지국당을 찍든 일단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인지도가 있어야 지지도가 올라가듯이 그러한 퍼포먼스나 그러한 전략적인 연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파등록제가 시기적으로 늦다면 이 무관심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기획과 그다음에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라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선거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정당 지금 상황을 이번 주에 새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뭐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그것까지 바라고 오진 않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다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는 현실입니다. 선거는 성적표를 받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려면요, 어쨌든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이 있어야 돼. 실물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을 당선시킬 건지, 어디서 당선시킬 건지, 미래 몇 프로, 이게 사실 계산이 나와야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제라든가, 아젠다를 세팅한다든가, 또는 조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인물을 누굴 내보낼 것인가, 이거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단결해가지고 선거를 대응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대중조직에서 제출된, 민주로 추진한 대중조직에서 제출된 선거연합 역시도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물적인 측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기회를 좀 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위는 아까 저도 당위적으로 진보 보수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이제 후보가 아니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누리당 재집권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아주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위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이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진보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과연 이 한국 사회에서 남한사회 이 헬 노선을 어떤 식으로 뒤집어 엎을 것인가에 대한 실물적인 로드맵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그려보는 것이 우리 진보 좌파의 어떤 그 연대와 통합이 되는 것이지, 당장에 지금 4월 총선 눈앞에 두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합을 했는데 북한에서 장관 임사에 쐈다. 그러면 너희들 입장이 뭐냐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낮은 수준, 그저 새누리당 집권만 막아야 된다는 그 수준에서 그 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종북 논란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떤 그 당위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낭만주의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시민혁명당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몇 프로가 어떻게 되고 진보정당이 몇 프로를 나눌 수 있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과정 속에서 그 정도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계산기 결과는 제가 계산한 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교류 분배되면서 이 수준에서 우리가 진보 정치에 대한 통일된 또는 단합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시급하고 이것을 해야 돼, 이게 당이다, 그러니까 모이자. 가장 그런 식으로 모인 데가 저는 지금 그 선거연합당의 표본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진보 정치 또 그렇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는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면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내용물들을 좀 생산해야 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좋은데 당위만 가지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가장 낮은 수준의 연대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외부적인 압력이나 조건의 변화에 가장 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다 장기적이고 공고한 단결 혹은 연대를 위한 모색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굳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목적의 자리가 아니고, 이후에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 나갈 구상이신 거죠. 당에서.
네, 뭐 저는 당연하게 제안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연대에서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김은정 교수님이 익산시장을 출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돕는 게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인전 넥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익산에서 김 교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이건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혁명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장의 촛불 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혁명당을 매개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정의당, 노동당, 또 이제 우리 해상한 통합진보당, 또 우리 민주노총, 전농, 청년 이렇게 여러 많은 정당과 제4회 단체들이 통합과 연대에 관한 의논을 쭉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동, 농민, 그 다음에 청년, 또 우리 학계, 종교계 포함해서 최대한의 통합 노력은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매우 구체적인 총선 요번에 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제안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매우 구체적인 진보진영의 선거 공동 대응에 관한 어떤 이런 전략 토론회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문제를 갖고 한번 썩어빠진 이런 체제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은 논의를 할 때 민중총궐기 이제 11대 과제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5개를 뽑던 11개를 그대로 가던 살을 더 붙여서 20개를 가던 어쨌든 공통의 의제를 만들자 그리고 확정하자. 두 번째 좀 어려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표출, 불만의 제기만으로 현재 이 견고한 지배 시스템 혹은 그 방식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정치인은 뭔가 이걸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200% 공감합니다. 이어서 그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서와 관련해서 현재 야권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우리의 반쪽인 북쪽 개성공단에서도 북쪽 근로자들 그 다음에 우리 한 남쪽의 기업가들과도 오랫동안 같이 고락을 했던 우리 김진영 박사로부터 현재 정치권 특히 야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듣고 다음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똑같습니다. 참담하죠. 왜냐하면 제 지향 자체가 워낙 그래서 그런지 위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기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가올 4월 총선의 쟁점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들을 해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날 광화문에서 국가미래전략적인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40여 개 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합니다. 경제 문제부터 정치, 통일, 외교, 국방, 과학기술, 인구, 환경 모든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다 망라해서 매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석학을 불러서 발제시키고 거기에 시정토론시키고 대안을 찾고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2년간 진행을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관련 분야의 업계에 종사하는 학자, 경제 문제든 산업영역이든
내지는 현장에 있는 그 사장들, 저는 경제의 문제를 가장 엄혹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희 IMF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위기는 정책의 실패, 정책의 부재,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내는 유일한 가치가 쟤네들은 종북에 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종북이라는 담론 속에서 내지는 쟤네들 독재를 계속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 속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의 문제더라. 산업의 문제이더라. 그 경제와 산업의 상황이 지금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라도 계속 지적해주고 제기하고 촉구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좀 할 때만이 우리가 주도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국이 여당이 야당이 던지는 그런 프레임에 계속 갇힐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할 것이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아주 분기탱천하는 이 촉구, 분노는 국민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네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 설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연대들은 이런 자리 통해서 계속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현재 야권 구도를 바라보는 심정, 전 사실은 정종성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개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 혹은 그들도 이게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한국 정치, 그 다음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런 의원조차 진부한 경제 문제의 이 모순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장막 같은 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헛개비가 이제 종북 프레임이 아닌가. 여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개판 혹은 엉망진창이라고 표현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각을 좀 좁히겠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혹은 단체의 이 입장,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되, 어떻게 해보자는 제안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 모든 논의의 그 저변에는 우리 농사, 자기 농사를 중심으로 고민을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까 품앗이 농사로 하셨나요? 네. 품앗이 농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원진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 총선에 임하는 입장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해야 되는 목표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그 표현을 좀 우회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구구정치, 이것만큼은 정말 나가야 된다라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선거 상황으로 간다면 3분의 2 개헌 이런 문제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역시 노동자, 농민, 서민, 청년, 학생으로 대변되는 이 민중들을 믿고 이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87년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겪으면서 깨달아왔던 엄청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훈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교훈을 어떻게 현실화해 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서민, 청년 학생들을 정치의 주민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단결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내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드네요. 이 언론에 제안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구정당의 집권을 막고, 어쨌든 진보 정치를 되살리는 이런 방향에서 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힘을 믿고 단결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결, 그 다음에 연대, 통합, 저기 좀 붙여놨는데요. 통합과 연대로 진보 정치 세력을 세력화해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자로서의 고충은 10분 이해합니다만,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지, 교수님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어제였던가요? 민주주의 국민행동 서울행동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선 대응 전략은 전접하는 1대1 구도로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선거 운동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서울행동 직접적인 관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종훈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1대1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판을 새누리당과 그 외에 야권 진영이 1대1로 가는 구도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혁명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 임할 생각인지 한번 겸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네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실 1대1 구도를 만드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황이나 이런 거에서도 옆에 이제 복지국가당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황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야권이 지금 사실 뭔가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한국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인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 문제가 닫혀 있는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국민적 저항과 분출이 지금 현재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봤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후에 거리로 나서고 있는 시민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이 서명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1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늘고, 특별히 뭘 안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민심이 요동치는 문제는 있다. 여기서 뭔가 답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 힘으로.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건 간에 뭔가 국민들의 역동성 문제,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나 워낙 헛발질을 계속 할 걸로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잘해 나가자.